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요일입니다. 저는 오전에 그 양현재 강의 가서 또 양현재 강의 실시간 150분이 들어오셔가지고 들으시면서 열렬하게 반응해 주셔서 굉장히 그 기운이 났어요. 그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되어 있었는데 피드 받고 왔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그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변함없는 저에 대한 그런 그 열렬한 지지 감사드립니다. 내일 경제 서울 그 머니소에 갔는데 제가 앉아있는데 계속 와서 저하고 셀카 찍고 그런 분들 덕분에 또 기운 내고 갑니다. 솔직히 사람이 이렇게 칭찬에 약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럴 때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사실 좀 이렇게 사람한테 실망하게 되잖아요, 그죠? 부딪히다 보면.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그 막 제가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풀다가 놓친 부분도 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을 그냥 살짝 터치만 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다음에 또 다음 책이 너무 중요한 책이니까 그거 준비해서 해야 되니까 또 섞여 나가겠지만 해서 또 영상 보충으로 찍습니다. 아까 우리 그 오더쿨 독자님들한테는 제가 그 1년에 지금 벌어진 일들의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이해해 주셨고 그 아마 납득이 되실 거예요. 말만 못 들으면. 근데 뭐 댓글로 올리지는 마세요. 그냥 그거는 이제 그 남한테 공개할 건 아닌 것 같고 또 제가 서두에 폭탄 선언했죠. 그것도 이제 공개적으로 올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궁금해 지금. 오더쿨에 안 오시는 분들 VO 때 사봐. 네. 제가 가끔 반말투 나가는 거는 그냥 제가 오래된 습관이려니 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 채널을 닫는 건 이제 5월 달에 뭔가 이렇게 일이 벌어지면 이제 미국에서 제가 4월에 약속한 대로 하는데 그 채널을 닫는다는 거 오해하셔가지고 이게 그 다운을 받아도 채널을 닫히면 그게 동영상이 그 플레이가 안 되나 보죠? 그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채널은 남겨놓고 영상 150개 영상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그 제가 그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들이 있죠. 그 시리즈로다가 이렇게 딱 그 밑에 자막 깔리고 그거들만 남겨놓을 거예요. 그거 이제 잡소리도 없고 제 개인적인 그런 얘기도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잘라가지고 제가 하는 프로젝트에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갖고 이렇게 뭐 이렇게 공격이 들어올 지점이 없으니까 그거는 남겨둘 거고요. 나머지 영상에서는 제가 너무 뭐 이렇게 그 개인 정보 보호도 있고 그리고 그 워낙에 또 이렇게 많이 그 쟁점들을 벌집들을 쑤시고 다녔기 때문에 그거 선별하는 게 그냥 다 영상 내리려고요. 그러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부지런하게 다운 받으시면 뭐 이상 없을 거고요. 지혜족보 채널은 남겨놓고 가끔 이제 그 성격 바뀌었으니까 제가 이제 사업 이야기 하면서 아예 뭐 비트코인 얘기는 이제 격가지로 해야죠. 이제 사업 위주로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이제 자주 안 하고 우리가 이번에 봤지만 그 얼마나 제가 마침 그 2주 전에 그 대청봉 코인을 얘기하면서 제가 가장 약한 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얼마나 그게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죠. 배울 게 참 많고 제가 금융하고 화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깊이 좀 고민을 해보자라는 화두를 던집니다. 이것은 특히 CJ 언니 같이 이렇게 경제학적 소양이 있는 분들이 진짜 고민을 깊이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저는 정말 비트코인을 발견하고 정말 허기진 그 사람처럼 경제학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하는지 이제 찾아 헤맸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들은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찾아 헤맸는데 참 별로 연구나 고민들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난제일 겁니다. 비잔틴 장군 문제처럼 이렇게 이것이 난제다라고 남겨놓으면 누군가 풀 텐데 그냥 비어 있어요. 난제로서. 그것이 화폐고 그것이 금융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경제학 전공자들이 더 빨리 고민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깊이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경제학적인 도구를 익히면 그분들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금융이라는 게 마술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비트코인 강했다라는 책이 오늘 제가 오더클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박쥐책이 아니고 나름대로 인문학적인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 그거를 박쥐라는 것도 그냥 선택한 게 아니고 다 아시죠? 우리 오더클 회원님들은 한 건데 그걸 이제 박쥐책이라고 이렇게 폄하를 들었다. 누구한테? 블록체인리스트들과 그 엔지니어의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마디로 인문학적으로는 무식한 인간들한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저께 로스트 코인이 문제다 그렇게 했더니 그게 뭐 코인이 줄어들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진짜 두통이 오더라고요. 이거 도대체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이거는 내가 지금 비트코인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 정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오더클 강의에 참여하신 분들은 공지성, 주지의 사실, 국가가 그것을 위해서 종교화될 수밖에 없는 그걸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제가 뭐 대충 설명했지만 그래도 느낌으로 우리가 인문학이라는 거는 이렇게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찝어주면 자기 자신이 바로 자연과학과는 달리 자기 자신이 자신의 관찰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삶이 바로 인문학에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이슈들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기뻤고 이렇기 때문에 관점만 툭툭툭 던져주면 바로 다들 이렇게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고 느낌이 딱 오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구나 이렇게 보는데, 공지성과 주제 사실이 이렇게 중요한 데서 이제 비트코인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이제 대청봉 코인 얘기를 이제 계속 꺼내면서 제 첫 번째 요인이었던 어떤 리더십 문제가 해결되면 두 번째로 공동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단단한 공동체를 규합해서 보트에서 누군가는 내리고 누군가는 올라오면서 균형을 맞춰서 가면 되는데, 한꺼번에 다 내리거나 한꺼번에 올라오면 좋죠. 가격이 팍 올라가니까. 근데 한 번에 이렇게 자기 살겠다고 다 내려버리는 걸 어떻게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막을 것이냐. 그래서 도덕적 어떤 그런 규율을 만들어서 왕따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인간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공지성, 주체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루나에 문제가 있다. 확신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확신하시는 분들은 됐고요. 사전적으로 확신을 하시는 분들의 글을 보면 제가 좀 가소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고민들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는 이해를 하고 계세요? 다른 디파이 프로젝트들은 문제가 없고 루나 프로젝트는 문제가 있다. 이게 확신하세요?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위험한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확신을 하세요? 본인 이해를 하십니까? 저의 솔직한 심정을 얘기해 드릴게요. 로켓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든 파생 금융 상품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보통 이해들이 잘 안 되실 겁니다. 보통 누가 그렇게 타드라 정도 이해가 되고 대략적인 느낌이 오시는 건데, 그것도 사실은 누나 고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제가 풀어드릴 금융과 화폐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걸 약간만 정리하면 다른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이렇게 로켓 사이언티스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수학으로 막 뒤에 엉키고 막 이게 한 번에 갈 거를 두세 번 막 쿠션을 넣어서 가면 이해가 불가하면서 그러면서 믿어지는 거죠. 아닌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또 비트코인이 되게 돋보이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사실은 이해를 거부한 사람들은 입문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이해가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돕는 게 이제 제가 쓴 책들과 또 다른 비트코인 스탠다드라든가 이런 여러 책들이 있죠. 좋은 책들이. 제가 오늘 흑팔박씨 얘기를 하면서 동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이제 화두는 뭐냐면, 금융이라는 게 모순인데 화성 경제가 없으면 지구 경제가 깔아앉을 때 금융은 작동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 흡혈박쥐들이 1억 마리가 피를 나눠서 이제 살아가는데, 흡혈박쥐들이 자기가 남는 피를 사냥에 실패한 흡혈박쥐한테 주면, 많이 덕을 베풀면 자기가 사냥에 실패했을 때 피를 얻을 확률이 높아지죠. 그것이 흡혈박쥐들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흡혈박쥐들은 채권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개미들처럼 주기는 A한테 주고 받기는 C한테 받고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그렇게 한대요. 근데 흡혈박쥐는 자기가 A한테 준 빚을 기억하고 A한테 청구를 하는 거죠. 여러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제가 연구한 건 아니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관련 책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충 다 사냥에 성공할 때는 대충 다 성공하고요. 피가 넘치고, 대충 다 굶을 때는 다 같이 굶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굶는데 어디 가서 채권을 청구하겠습니까? 그것이 모라토리움이고, 그것이 디폴트고, 그것이 부도예요.
그죠? 그것이 리세션이죠. 또 피가 넘칠 때는 또 피 빌려가라고 해도 안 빌려가죠. 그러면 그 피를 냉장고에 넣어서 미래로 보내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흡혈박쥐는 냉장고가 없고요. 그리고 인간들도 냉장고가 있지만 기껏 한 달을 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지금 내가 노동한 대가를 노후에 받으려고 하면 냉장고나 창고라는 형태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이 됐건 비트코인이 됐건 그리고 저축이 됐건 본질은 뭐냐면 지금 그 재화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나중에 그 재화를 만든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흡혈박쥐와 다르게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흡혈박쥐는 갑돌이한테 줬으면 반드시 갑돌이한테 받아야 되는데 인간은 갑돌이가 자신의 채권을, 채무를 이양할 수가 있죠. 어떤 형태로고. 그러면 나는 갑돌이한테 피를 주고 나중에 받을 때는 미순이한테 가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인간이 만든 문자 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화폐 시스템 혹은 금융 시스템입니다. 내가 이 사회에 피를 기여했다라는 그 증표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인 거죠. 그것이 금이라는 형태로 우리 그 뉴저지의 화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이라는 형태로 표상이 되건 5만 원이라는 형태로 표상이 되건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표상이 되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화폐는 괴물이긴데 경제학 전공자들도 괴로움을 당하고 있더라. 그 괴로움에 빠지지 않은 분이 CJ 언니인데 정확하게 제 의도를 알고 유량만 가지고 따졌다. 그건 왜 그러냐면 화폐를 경제학에서는 유량으로 취급합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화폐 수량설 MV 이꼬르 YP라는 그런 항등식이 있어요. 이건 항등식입니다. 방정식이 아니에요. M은 화폐량이고요. V는 화폐 속도고 그 다음에 Y는 국민소득이고요. P는 물가예요. Y는 국민소득인데 Y에는 자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산은 Y에 속하지 않습니다. Y 자체가 유량이에요. 국민소득. 그러면 화폐가 증가하면 화폐 속도도 거래 속도도 감소하든지 증가하든지 Y가 변함이 없으면 P가 올라가는 거죠. 그걸 맞춰주는 게 이제 V인 거예요. V. 그래서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그래서 이렇게 화폐를 많이 찍어내도 물가가 안 오르면 V가 낮은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CJ 언니는 V를 가지고 이제 제가 낸 문제를 풀려고 하셨었어요. 네. 다른 분들은 이제 경제학 공부 안 하셨거나 전공자가 아닌 분들은 유량 저량 개념부터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흐의 그림이 마치 유동성을 빨아먹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고 이제 생각을 전개하다가 스스로 미쳐버리죠. 고민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고흐의 그림 가지고 하진 않았지만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가지고 하다가 머리가 막 본인이 막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일단 나눠야 되고요. 일단 유량이 한정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근데 한 가지 더 나갔죠. 화폐는 결국은 사람한테 가는 거다. 농토에 그 땅에 가지 않는다. 땅에 그 지력이라고 하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지력이 떨어지면 지렁이를 넣어서 지력을 회복한다면 지렁이를 키우는 업자한테 돈이 가지 지렁이한테는 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노예 얘기하면서 설명드린 거 기억이 날 겁니다. 왜 근데 화폐는 사람한테만 갈까요? 그것은 사람만 화폐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렁이는 화폐에 반응하지 않아요. 지렁이는 화폐가 아니라 먹이에 반응을 하겠죠. 그래서 지렁이를 많이 늘리려면 지렁이도 인센티브에 반응하는데 뭔가 그 지렁이한테 줘야 될 토질이란 먹이에 의해 가지고 알을 많이 낳거나 뭐 번식을 하고 늘어나겠죠. 살을 찌우거나. 그러면 지렁이를 키우는 사람이 지렁이 먹이를 만드는 사람한테 돈을 줍니다. 그죠? 또 지렁이한테 안 가고 지렁이 먹이를 만든 사람한테 돈이 가요. 그래서 돈은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의 노동입니다. 꿀벌은 돈을 못 받죠. 꿀벌은 설탕을 받아요. 꿀을 따오고. 그러면 양봉업자는 꿀벌한테 설탕 주기 위해서 설탕 공장에 돈을 줍니다. 설탕 공장은 그 돈을 가지고 사탕수수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탕수수 농장에 돈을 주고요.
사탕수 농장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사탕수수 땅에 주는 게 아니라 사탕수수를 수확한 일꾼들한테 돈을 주는 거죠. 자, 이 생각까지 오면 이제 돈이라는 게 괴물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소비하는 거는 노동만이 아니라 지렁이도 소비하는 것 같고 화석연료도 소비하는 것 같고 그죠? 자원도 소비하는 것 같은데 도무지 자원들한테는 돈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원들한테 돈이 가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있는지. 자, 얘기를 훌쩍 뛰어넘어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폐라는 게 있어요.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화폐는 순수히 유량인 화폐를 여야 되죠. 다시 말해서 아이들이 장터를 만들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일일 장터를. 일일 장터를 만들어서 떡볶이도 팔고 김밥도 팔아요. 모두 단순한 경제를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일이 없는 물건, 내일까지 못 가는 물건만 판다고 해보죠. 그래서 김밥, 순대, 떡볶이를 아이들이 만들고 거기서 쿠폰을 만들어가지고 떡볶이를 판 아이는 김밥을 사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치죠. 자, 하루 동안 해요. 10시부터 시작해서 5시에 끝나는데 처음에는 쿠폰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죠. 뭘 아냐 하면 내일은 이 쿠폰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4시부터는 쿠폰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시 말해서 떡볶이 장사가 쿠폰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학자적인 사고인데 아이들은 그렇게 하는데요. 학자적인 사고를 확장하면 4시부터 안 받는 게 아니라 3시부터 안 받고 3시부터 안 받는 게 아니라 2시부터 안 받고 2시부터 안 받는 게 아니라 1시부터 안 받고 1시부터 안 받는 게 12시부터 안 받고 12시부터 안 받는 게 아니라 11시부터 안 받고 11시부터 안 받는 게 아니라 시작과 동시에 안 받습니다. 우리 상식에는 처음에 좀 받을 것 같다. 나중에는 일일 장터가 끝나갈 때쯤 되면 쿠폰을 안 받고 쿠폰을 막 소비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역순해보면 어차피 내일 못 쓰는 쿠폰을 받을 이유가 없죠. 4시부터 안 받을 거면 3시부터 이미 안 받습니다. 3시부터 안 받을 걸 알면 2시부터 안 받아요. 그래서 화폐 경제가 돌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제주체, 이 아이들을 그런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내일이 있게끔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쿠폰을 내일 가지고 있으면 네가 내일 다시 장터가 열렸을 때 떡볶이 사 먹을 수 있어. 네가 다시 김밥 사 먹을 수 있어. 이 확신이 있어야지 장이 마감하는 4시 50분에도 쿠폰을 받아주겠죠. 이걸 우리가 화폐 저축이라고 합시다. 특별히 화폐를 가지고 은행 갔다가 맡기는 저축이 아니라 그냥 내가 화폐로나 나의 그 노동이나 이런 거를 저축했다가 다음날 열릴 때 가서 떡볶이나 김밥을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밥하고 떡볶이는 아이들 다 먹었잖아 지금. 그죠? 그럼 아이들 다 소비해버렸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쿠폰이 10장 있었고 김밥과 떡볶이도 뭐 어떻게 계산하든지 간에 10개의 단위가 있어서 이게 교환이 됐다고 치는데 그날 마지막에는 김밥과 떡볶이는 애들이 다 먹어버렸고 쿠폰 10장만 남아있어. 그죠? 애들이 이 쿠폰이 내일 쓴다라고 믿는다며 10장만 남아있어. 그리고 뭐가 안 맞잖아요. 그죠? 유량이라며. 유량이라 해서 떡볶이하고 김밥은 다 소모됐는데 골 때리게 그 쿠폰은 남아있는 거야. 여기서 경제학자들의 깊은 실험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떡볶이하고 김밥과 함께 쿠폰도 사라지면 좋은데 내일 또 장이 열리면 또 다시 시작하면 좋은데 쿠폰은 남아있어. 절약이 됐어. 그런데 김밥과 떡볶이는 사라졌어. 그래서 김밥과 떡볶이와 함께 점점 사라지는 돈을 만들면 화폐 경제가 돌지 않아. 아까 말했죠? 5시에 폐장할 다음 4시부터 쿠폰이 안 돌아. 4시부터 쿠폰이 안 돌면 3시부터 안 돌아. 3시부터 안 돌면 2시부터 안 돌아. 그럼 경제학자들의 실험은 이런 거죠. 속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속일까요? 이것은 이제 국가 경제 차원에서 완만하게 속일 수 있겠죠. 조금씩 화폐의 가치를 없애는 거죠. 한꺼번에 없애면 5시부터 안 받을 걸 4시부터 안 받고 4시부터 안 받고 3시부터 안 받고 이렇게 인간이 지혜로우니까 확 역선이 되는데 내일 쓸 수 있다라고 해놓고 내일이 왔어. 내일이 왔는데 내일은 떡볶이보다 김밥보다 이 쿠폰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거지. 자,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태양에 빚지고 있잖아요. 그죠? 태양에서 무한정의 에너지가 온다라고 치자고요. 우리가 태양한테 돈 내진 않잖아요.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때문에 이 지구의 에너지는 우리는 태양한테 돈 줄 필요 없죠.
에너지는 결국은 다시 노동을 통해서 다시 떡볶이하고 김밥은 땅 뿅 나타나요. 갑자기 태양에서 떡볶이하고 김밥이 왜 나타나냐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태양에서 옵니다. 태양이 있기 때문에 사실 쿠폰이 남아도 돼요. 왜냐하면 내일도 내일 모레도 떡볶이와 김밥이 있을 거예요. 그죠? 태양을 통해서 김밥과 떡볶이가 만들어질 테니까.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복구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기름이라고 치면 기름은 점점 소모되잖아. 그죠? 근데 경제학적으로 이걸 고민을 해보면 기름이 소모된다기보다는 기름을 점점 더 깊이 파야 돼요. 가장 파기 좋았던 기름을 소모시켰으니까 그 다음엔 더 깊이 파야 돼. 그리고 기름은 돈 안 받아. 기름을 파는 시추회사가 돈을 받지. 그럼 기름을 파는 시추회사가 돈 받으면 기름을 파는 시추회사에 있는 노동자들한테 돈을 주는데 더 깊이 파야 되니까 더 많은 노동을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원의 소모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대가를 지불하죠. 태양은 물론 똑같지만 기름을 통해 가지고 또 떡볶이하고 김밥 만들 수 있는 곡식에다가 비료를 줘야 되니까요. 근데 인간은요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이룰 수 있냐면 떡볶이 김밥은 없어지고 쿠폰은 남았지만 인간은 놀랍게도 이 소모된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태양 플러스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래요. 생산성 향상은 그 테크놀로지라든가 지혜의 발전이에요. 그래서 테크놀로지하고 지혜의 발전을 통해서 소모분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쿠폰이 남아있지만 다시 내일 그 동량의 떡볶이하고 김밥이 제시가 되고 경제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산성이 끊임없이 향상이 된다면 떡볶이하고 김밥이 없어졌지만 다시 내일도 또 떡볶이하고 김밥,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인간의 노동과 지혜가 결합이 돼서 동량의 떡볶이와 김밥을 만들어내고 소모된 자원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복구가 되는 거죠. 지혜의 발전을 통해서, 테크놀로지 발전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생산성 향상이 더디다면 떡볶이하고 김밥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쿠폰에 비해서.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태양은 똑같지만 소모시키는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돌고 돌아서 그래서 돈으로 저축하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생산성이 끊임없이 발전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쿠폰의 가치는 떨어져. 그죠? 이 쿠폰의 가치가 떨어지면 아까의 그 지독한 딜레마로 돌아와요. 5시부터 통용이 안 될 거 생각하면 4시부터 받지 않고 4시부터 받지 않으면 3시부터 받지 않고 3시부터 받지 않으면 2시부터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한 개인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우리는 그 개인이기 때문에 개미처럼 자기 주변밖에 몰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흐름을 이해를 못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지금 이 사고 실험에서는 그냥 사회가 작으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거예요. 생활성이 향상되지 않으면 김밥과 떡볶이는 점점 줄어들고 이 쿠폰의 가치는 잃어버릴 텐데 내가 왜 쿠폰을 받고 이걸 내줘야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생활성이 계속 발전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더 놀라운 거는 주최 측이 어떤 이유로 이 쿠폰을 더 생산을 해내요. 거래를 장려하기 위해서. 쿠폰이 점점점 가치를 잃어갈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점점점 가치를 잃어갈 거라는 생각 때문에 빨리 떡볶이하고 빨리 김밥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경제학에서는 보통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인데 놀라운 거는요. 사람들이 이게 화편성의 괴물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미스터리라고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 떨어지는 쿠폰의 가치를 자꾸 물건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럴 공포감 때문에 그런 두려움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받아주는 사람은 그걸 받아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거는 마치 아까 5시 이후로는 유통되지 않는 화폐를 받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4시부터 안 받고 3시부터 안 받고 2시부터 안 받고 1시부터 안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왜 그럴까요? 예. 뭐 여러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의 경제는 우리가 지금 가상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조그만한 그런 아이들이 만든 일일 장터가 아닌데다가 어떤 물건은 하루가 가고 어떤 물건은 6개월 동안 보관이 되고 어떤 물건은 1년 이상 보관이 되기도 하고 소모되는 재화와 소모되지 않는 자산도 막 섞여 있고 막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하다 보니까 누구도 이 전모가 파악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전모가 파악은 되지 않아서 어떤 주체들은 이 쿠폰의 가치가 없어질 거라 생각해서 빨리 떡볶이하고 김밥을 바꾸려고 하는 거고, 어떤 주체들은 이 쿠폰을 받아가지고 내가 내일은 더 많은 떡볶이하고 더 많은 김밥의 재료를 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 서로 엇갈리기 때문에, 같지 않기 때문에 이 화폐가 돌아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보면 누구라도 전모를 이해하고 있다면, 우리 경제 주체들이 화폐와 관련한 이 시스템의 전모를 이해하고 있다면 화폐 경제는 스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전모를 이해하지 않고 자꾸 딴 생각하고 오해를 하는 거죠. 아무튼 이런 괴물 같은 화폐, 이게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근데 어쨌건 경제학자들의 이상적인 화폐는 떡볶이하고 김밥과 같이 사라지는 화폐입니다. 그럼 그 다음 기회는 다시 새롭게 그 재화에 맞게끔 유동성을 만들어서 움직이면 되는데, 전기의 유동성이 남아있어요. 저량처럼. 그래서 없어지는 화폐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알겠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아이들도 알듯이 5시부터 안 받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4시부터 안 받고 4시부터 안 받을 돈을 3시부터 안 받기 시작하는 거죠. 신뢰가 붕괴하고 사회 전체가 붕괴하고 붕괴합니다. 화폐는 신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렇게 경제학자들의 생각에서는 새롭게 출발할 수 있고 리셋이 가능한 돈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저축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순이 쌓이겠죠. 어딘가에서 쌓여요. 그러다가 한 번씩 화폐 개혁이라든가 초고 인플레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터집니다. 화폐 이야기는 이렇고요. 금융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은 이 게임은 세대 간에 하는 거예요. 세대 간에 하는 게임인데, 제가 왜 비트코인 논을 위한 돈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누구도 미래로 자신의 재화를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금부치가 됐건 종이돈이 됐건 아니면 은행에 넣어놓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미래 세대가 만들어낸 재화에서 자기 몫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국가가 채권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에스키모인들이 고래를 잡았는데 잡은 고래에서 일단 사냥꾼들이, 지금 이 고래를 잡은 사냥꾼들이 중요한 부위를 떼어갑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 다 먹어요. 노인들도 먹고 아이들도 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사회의 기본 모형이에요. 노인들은 왜 먹냐면 과거의 사냥꾼이었으니까 먹는 거고요. 아이들은 왜 먹냐면 미래의 사냥꾼이기 때문에 먹는 겁니다. 이것이 전부 이렇게 한 마을이 아주 오랫동안 세대를 거쳐서 이렇게 이어져 오면 이게 세대 간의 약속이 잘 지켜지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익명사회에 있어요. 그리고 효에만 의지하지 않고 이것을 익명사회 속에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생산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저축은 어떻게 우리가 돌려주냐 하면, 지구라는 닫힌 개 시스템 안에서는 고래가 나오면 그 고래에서 과거의 기여분을 떼어놓고 미래의 기여분을 떼어놓고 현재의 기여분을 나눠줍니다. 근데 채권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면 어떤 이유에서 과거의 기여분의 몫이 점점 늘어나게 되죠. 그러면 현재의 사냥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게 너무 적어져요. 그래서 현재의 사냥할 사람들 것이 너무 적어져서 사냥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근데 이것도 생산성의 향상이 어느 정도 완화시킵니다. 이 갈등도. 채권이 고래라고 치면 그 고래의 3분의 1만큼의 권리가 있었지만 자기가 예전에 그 전 세대한테 줬던 건 3분의 1인데 자기도 3분의 1만큼 받는다는 걸 고집하지 않으면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고래를 2마리 잡거든요. 그래서 비율은 줄어들었지만 절대량은 늘어났단 말이에요. 생산성 향상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채권, 과거의 청구권에 대한 그런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현 세대의 사냥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비중을 계속 늘릴 수 있어요. 근데 생산성이 멈췄거나 늘어나지 않는다면 비극이 발생하는 거죠. 과거 세대의 비중을 존중해주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현 세대의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경제 관료들은 과거의 채권을 줄여요. 근데 과거의 채권 자체를 줄이면 법에도 어긋나는 데다가 굉장한 반발을 갖고 오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희석시켜서 결과적으로는 화폐가 먹고 화폐로 옷을 입고 화폐로 잠을 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 단위로 누적되어 있는 채권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현 생산자들의 비중을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막 왕성하게 아이를 낳고 지금 경제활동하는 세대가 비중이 늘어나서 경제 의욕도 많이 생기고 더 많은 거를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마리를 잡게 돼서 또 이렇게 과거 세대에게 꼭 이 과거가 또 노인 세대만은 아니겠지만 어쨌건 채권자들한테 돌려주면 상관이 없는데 좀 갈등이 완화될 텐데 허튼 데 써가지고 고래는 늘리지 못한다면 이거는 결국은 모순이 또 누적이 돼서 또 결국은 한번 리셋이 필요한 거죠. 갈등이 뻥 터지게 되는 거죠. 아무튼 화폐가 됐건 금융이 됐건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는 문제는 굉장히 심오한 문제인데 이 얘기를 지금 이 단계에서 꺼내는 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제가 뭐 스텝에 도움을 받지 않고 영상 키고 내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조금 좀 남은 콘텐츠들을 압축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금융을 고민할 때 기본적으로 금융과 화폐 시스템이 난제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모론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 국가 주도를 하는 사람들한테도 이게 난제고 우리한테도 난제입니다. 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화성 경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오더클에서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그냥 인도네시아 동굴 속에 있는 흡혈 박쥐들이에요. 피가 남을 때는 그냥 다 넘쳐 흘려가지고 저축할 때도 별로 없어요. 피가 부족할 때는 정말 다 사냥에 실패하기 때문에 내가 청구할 대상도 없어. 지구는 이런 하나의 닫힌 게잖아요, 그죠? 근데 지구 안에서는 이제 각 나라들은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노령화되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그 노후 자금은 사람들마다 다 선택을 하지만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어찌됐건 그것이 비트코인이라도 그 최종 목적지는 30년 후에 서플라이 체인에 30년 후에 잡을 고래의 몫이기 때문에 그 고래를 잡을 사람들한테 지금 주는 거죠. 내가 지금 잡은 고래의 일부를 누구한테 주느냐? 우리 RS한테 줘가지고는 생산성이 늘어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베트남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 줬었고 쟤네들은 생산성을 늘릴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목도 늘어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나라는 열린 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고 한 개인은 더 잘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런데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이게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화폐에 관련한 책을 쭉 읽다 보면 정보를 조작하는 수밖에 없어요. 정보를. 그래서 아까 그 아이들의 장터로 돌아가 보면 이 쿠폰을 내일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5시까지 유지시키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계속 속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엘리트들한테. 계속 속아주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인들이 대책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중에는 무슨 짓을 해도 신뢰 시스템이 붕괴하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오덕쿨에서 이렇게 한 자락 깔고 들어갔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굉장히 압축적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금융이라는 게 이런 난제들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알고리즘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네. 어떻게 해결돼요? 네. 한 번씩 이렇게 뻥뻥 터지면서 채권이 샥 소멸이 돼야 돼. 그러면 자발적으로 소멸시키면 좋겠죠. 근데 그런 게 이제 자발적으로 소멸이 되는 방식이 바로 뭐냐면 투자의 실패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청산을 당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지고 누군가는 이기는 게임이 심오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이게 섭리인 거예요. 생태계인 거예요.
좀 심오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도 자기가 내가 오태민이 나 루나에 투자할래요 하고 투자했다가 날린 거니까 억울하지 않는데, 억울할 수 있죠. 어떤 게 억울하냐면 모든 건 다 자기 판단이니까 사실은 누나를 둘러싸고 있는 지금 피해자들은 사실 억울하다라는 개념에서는 별로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불행이지만 그런데 국가 전체가 리셋을 시킬 수도 있죠. 오늘 그건 굉장히 억울한 거죠. 굉장히 억울합니다. 화폐 개혁이라든가 아니면 초고 인플레이션으로다가 과거의 채권을 확 다 제로 베이스로 날려버린다거나 하면서 한 번에 샥 떨어버리는 거죠. 그동안 헛된 믿음을 누적했던, 내일도 똑같은 그 화폐량과 똑같은 떡볶이와 똑같은 김밥이 있을 거라는 그 헛된 믿음들이 조금씩 그게 어긋나면서 누적된 것을 한꺼번에 샥 정리하고 다시 새 출발해야 되는 거죠. 뭐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생산자들이 서플라이 체인에 동원이 돼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한 번 샥 정리해 주는 거죠. 이런 거 굉장히 억울하죠. 이런 거는. 근데 뭐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공중분해가 딱 되면서 채권이 샥 소멸돼 버리는 건, 이거는 이 전반적인 생태계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일이 안 일어나면 더 심각하다 사실은. 전체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떤 것이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었다라는 그런 금융에 대해서, 특히 디파이에 대해서 하자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분으로서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믿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것도 사후적으로. 그러기 전에 그것들이 딛고 있는 기본 바탕인 이 화폐 시스템과 금융 시스템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넘어서는 난제라는 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류가 이거를 풀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요. 그냥 어찌어찌 얼기설기 하다가 이렇게 온 거예요. 다행히 그때그때마다 생산성이 발달해가지고 갈등을 완화시켰죠. 근데 생산성의 그런 대폭발이 줄어들면 결국 채권자들의 몫이 굉장히 줄어들고, 채권자들의 몫이 줄어드는 것을 보는 지금의 생산자들도 내가 화폐라든가 금융으로 저축하면 적골이 나는 거라는 생각을 해서 시간 선호를 매우 높이죠. 그러면 생산성이 더 안 늘어나. 투자가 줄어드니까. 그것이 5시에 일어날 일이 4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날 일이 3시에 일어나고, 3시에 일어날 일이 1시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리카즈가 말한 그 책의 함의는, 저는 이런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금융 엘리트들이 고안해낸 게 뭐냐면, 국가가 빚을 지지 않으면서도 이 게임을 하는 거죠. 국가가 빚을 지거나 국가가 인플레이션 화폐를 찍어내가지고 이렇게 연준장처럼 이걸 해결하려고 이렇게 막 하지 않으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부 디지털 머니를 사용하게 한 다음에 개별적으로 그 디지털 머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서 조종을 들어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자를 넣는다거나, 오태민 너 돈 많이 벌었지? 너는 이 커피 사 먹을 때 너는 10만 원 내. 그 커피가 나한테는 10만 원인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10,000원인데. 이런 시대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왜냐? 그렇게 조절을 하지 않으면 인간들이 떡볶이하고 김밥은 소모시켜 놓고 이 화폐를 방석 밑에 깔거나, 화폐를 가지고 이렇게 화폐로 추정되는 어떤 걸 만들어서 뭐 자산 형태를 누적해 가지고 뭔가 이걸 자꾸 이렇게 어긋나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어긋난 걸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전쟁이나 폭동이나 뭐 이런 비극을 통해 가지고 리셋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굉장히 전지전능한 정부가 돼서 사람마다의 그런 걸 조정하는 거죠. 너는 부자잖아. 그러니까 너는 톨게이트 요금도 더 많이 내고, 너는 부자잖아. 너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더 비싸게 사. 뭐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럼 비트코인이 만든 미래는 뭐냐? 저는 비트코인을 만든 미래가 무엇이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런 총체적인 지금 격변의 시대에 미시적인 개인들한테 비트코인은, 깨달은 개인들한테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다. 그리고 그 개인들이 이 비트코인을 선택했을 때 거시적인 어떤 그런 것은 아직 퀘션 마크다. 그래서 제가 EBS에서 좋은 생각 맞을지 나쁜 생각 맞을지 모르겠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실은 퀘션 마크. 왜냐하면 저도
저도 이런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경제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방석 밑에 돈을 쌓아놓는다거나 디플레이션 화폐는 경제를 마비시키죠. 예, 경제를 마비시켜요. 인플레이션 화폐는 경제를 마비시키진 않는데 나중에 경제를 붕괴시키죠. 네. 마비시키지 않고 나중에 붕괴시키는 인플레이션 화폐가 좋은지, 경제를 마비시키는, 경색시키는 디플레이션 화폐가 좋은지, 너무 다양스럽게도 대다수의 경제 주체들은 화폐에 반응하면서도 이 화폐나 금융의 전모를 이해를 못해요. 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서 화폐 조작에 속아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엘리트들이 뭔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엘리트들이 이거를 하면서 정말로 그 고래를 더 잡는 데 쓰게 하고 뭐 이렇게 잘 짜면 어찌어찌 갈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착각을 만들어냈는데, 착시를 만들어냈는데 그 착시 자체에 도취돼 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하고 나서 나중에 한꺼번에 때려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 주식 가격의 붕괴가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의 실체였는데, 그때 진짜 크래시하고 그때 생산성이 없는 애들 정리가 되고 아프지만 왔다면 지금 회복기인데, 그때 그거를 지연시켰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뭔가 다른 짓을 했으면 도피할 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거기에 취했던 거죠. 그래서 그게 더 큰 파도가 돼서 지금 오고 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지구는 닫힌 경제고 화성 경제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지구라는 동굴에서는 피가 넘치기 때는 다 같이 넘치고 피가 부족할 때는 다 같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고안해낸 이 금융 시스템이, 이 알고리즘이, 금융이라는 알고리즘이 이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 화폐는 아직도 난제다. 이게 유량 같은데 저량의 성격도 있고 골 때린다 이거. 그런 속에서 비트코인은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솔루션이 되겠지만 지구 전체적으로는 이게 어떤 괴물이 될지 모른다 그거는. 네.